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이경호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 만납니까? 예전에 1960년대 굉장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 60년대요. 같은데 그때 당시 일본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모르시나요? 저는 사실 태어나기 전이라 처음 듣는데 이게 사전에 원고를 봤더니 김응용 씨라고요. 예, 김웅용 씨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구 감독, 야구 선수 김웅용 씨. 예, 똑같은 동명이인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본의 당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먼저 소개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외신을 탔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 먼저 알려진 그렇죠. 겁니다. 일본의 이제 후지 TV에 먼저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 다시 또 소개되면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좀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IQ가 얼마나 되길래? 당시에 210 나왔으니까 210이요. 예, 뭐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못하는 IQ가 나왔었죠. 그 당시 측정 기준이니까 IQ가 210. IQ가 210.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그러면 진로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일단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셨다면서요?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만으로 한 3살이었는데 3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만 3살의 대학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출연했고 IQ 검사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지고 나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서 콜이 온 거죠. 미국에 와서 좀 공부해라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때 미국에 들어갈 때 나이가 한 11살이었는데 미국 대학과정 건너뛰고 석박사 과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1살에.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스토리는 꼭 이게 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예. 그 미국에서는 나사에서 또 연구원 생활도 좀 했었고요. 나사에서요? 예, 그렇지만 15살 나이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평범한 한 지방대학의 교양 과목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계십니까? 예. 다행히 그래서 스토리가 교수님으로 계신 그 대학을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예. 김웅용 씨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직 방학 기간이지만 개강 준비 때문에 매일 연구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재 소년으로 알려질 당시의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좀 일찍 갔었어요.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씩 알려지게 됐고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매체는 신문이 유일했을 겁니다. 옛날에 방송에 한번 출연하셨었잖아요. 그거는 후지 TV에 한번 갔다 왔죠. 그때가 아마 이게 5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일본에서 깜짝 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몇몇 분들을 초청을 해서 데려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 3학년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68년인가 그때 대학 다니는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거 풀고 그때 IQ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측정하는 데도 거의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TV에 한번 출연을 하고 나서 어떤 연구소인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한 8시간 정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맥주 회사 있잖아요. 그 맥주 회사에서 이런 책자를 올려놨더군요. 그런 것밖에 저는 뭐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70년대에 미국을 갔었죠. 미국 가서 대학원을 좀 다니다가 이제 거기 지도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나사에 들어가서 연구원을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74년이니까 아마 10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예, 지금 화면 보셨는데 조금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야구 감독과 동명이인이라고 하셨는데 듣기에 동명이인. 예.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유명한 웅용, 야구 웅용. 감독은 김응용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김웅용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천재 삶은 좀 생소한데요. 네. 일단 만 3세에 대학생이었다는 것도 좀 사실 저로서는 충격적이고 그게 청강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강이라도 예. 만 3세면 사실은 글자도
못 익히기 깨울 어려울 때였죠. 예, 나이인데 대학교 수업을 청강했다는 것도 참 생소한 얘기고 어쨌든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하시는데 또래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 아닙니까? 그렇죠. 또래 친구들 초등학생이고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고 한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의무 교육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되겠지만 당시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사실 한국에서는 공교육 과정을 전혀 밟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곧바로 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들었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이 앞에 과정이 없어도 외국인이니까 이제 네. 받아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석박사 과정 가르치면서 너 한번 나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는데 나사에서 한번 연구원 생활을 해봐라. 라고 해서 나사에까지 이제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사에서에 있었던 일이 좀 궁금해서 또 네. 그 얘기도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네. 나사에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궤도 수정하는 걸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화성 탐사를 하면 화성에 갈 때까지의 그 궤도를 하는 것들을 전부 계산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주 조합한 그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진공관으로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는 이 방 한 3배 되는 진공관 방이 있고 그거는 이제 키펀처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계산한 것을 넣어주면 그 다음 날 계산해서 주는 그 일상이 계속 그런 반복이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인종차별적인 것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사춘기도 됐었고 또 1급 시민, 2급 국민, 3급 국민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라서 저는 상급 국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요. 그런 게 아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였고 또 식사하는 식당도 따로 있었고 또 거주하는 기숙사도 따로 이제 배정을 받고 저는 이제 흑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정서라든지 한국의 풍토를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이 교류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습득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혼자 있었고 그 어울릴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10살씩 차이가 나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연구가 끝나고 나면 쫙 같이 모여서 맥주도 한 잔 마십니다. 근데 저는 10살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 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저를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60, 70년대에는 미국 사회 인종차별이 좀 심할 네, 때고 그럴 때였죠. 예. 나사도 그랬다는 뭐 영화도 봤습니다만 음. 아무리 천재였어도 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나 보군요. 당연히 이제 같은 연구원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네. 또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뭐 럭비 같은 것도 하고 안 럭비가 껴주군요. 미식축구 같은 거 축구 경기도 하고 안 예. 껴주는 거고요. 예. 또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 하면 또 김웅용 씨는 당시에 이제 어린애니까 우유 먹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힘들었고 특히나 이게 그 친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또 부모님 없이 혼자 가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생활이 뭐 간단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주위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귀국을 혼자서 결심하고 비행기 표 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나사에 간 지 4년 만에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듣고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한국에서 아주 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의 어떤 사회 정서도 생소할 텐데 학교도 안 다녔고 네. 미국에서도 큰 상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 이후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 17살, 18살에 들어왔는데 이제 취업을 좀 해보려고 원서 지금도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인데 연서를 넣었더니 이력서랑 그 뭐라 그럴까요? 증명서 학위 증명서죠. 가져와라 했는데 이게 나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는데 이것 좀 되겠지 했는데 대학 증명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나사 이력서 갖고 안 됩니다. 안 돼.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니까요. 그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죠.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면 중학교를 졸업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초등학교부터 검정고시 다 거쳐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했고 이제 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게 IQ 210의 천재 소년이었던 김웅용 씨에게 굉장히 힘든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물리학을 전공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예비고사를 봤는데 예비고사를 볼 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즉 2, 3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30분씩 걸려서 풀고 없으면 그 공식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도 해서 그러니까 증명이라든지 뭐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그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정해진 그 공식에 대입하고 일단 많이 푼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럴 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런 공부는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셨군요. 그때는 그런 건 몰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공업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능에 그게 나오겠어요? 그건 안 나오죠. 또 빨간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왜 성경책을 이렇게 학생들이 들고 다니지? 했더니 그 지금 말하는 수학의 정석이었었어요. 그런 책을 보고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어려웠죠.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IQ 210이나 이제 기록했던 천재니까 그 엄살 아니시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네.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혹시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이 천재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냐 아니면 안 갖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고 의외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수님은 한때 어렸을 때는 천재적인 어린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고 평범하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도 천재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무슨 어디 동문원에 안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내가 바랬고, 그 남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평범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평범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고치겠습니다. 네, 이 천재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쭉 봤는데 이 시점에서 해설위 원께서 이 네. 김웅용 교수를 인터뷰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천재적인 소년이 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입학했다가 이제 잘 적응을 못하고 이제 자퇴를 했는데 물론 자퇴 원인을 놓고는 아직 뭐 여기저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조 천재였던 이 김웅용 천재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거 그것이 궁금해서 좀 만나봤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런 체제라는 게 당연히 입시 체제거든요. 아마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서 거기가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그 고등학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느 하나의 그 특수한 그 특별한 것이 발현이 되면 그 다른 분야에 또 특별한 것이 발현이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안 맞는 체제에다가 학생을 끼워넣는다는 건 그 학생도 고통이죠. 한 분야에 대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밟기 위해선 그 천재적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까지도 다 똑같이 해서 올라가야 되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인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정규과정 커리큘럼상 뭐 4단위, 3단위 이런 단위수 실수대로 해서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똑똑한 아이를 뽑아서 점점 보통인 아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면 큰 업적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네, 인터뷰 말미에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었다면서요. 끝나고 나서 혹시나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네. 당시 나이로 돌아간다면 뭐 해보고 싶냐라고 하셨을 누구나 때 하고 싶은 질문이죠.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초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
그때 가서 친구랑 같이 만들고 놀고 싶다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대의 천재소년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석 앵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